서울에서 신혼집 전세 구하려면 뭐 5억, 6억이 기본인 시대잖아요. 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털어서라도 우리 자녀의 첫 시작을 도와줘야 할까? 이 질문이요, 오늘날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마주한 아주 현실적이고 또 무거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자녀 결혼자금 지원이 부모 세대의 노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해법은 없는지, 단순히 돈 문제로 넘어서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우리 애 예쁘니까, 아니 남들 다 해주니까 이런 차원을 넘어선 거죠. 수도권의 그 비정상적인 주거 비용하고요, 또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 상황,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려서 터져버린 일종의 사회적인 난제거든요. 오늘 분석할 보고서가 바로 이 구조적인 모순을 아주 냉정한 통계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냉정한 통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우리 청년 세대가 마주한 현실,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 나온 핵심 지표가 정말 숨이 턱 막히는데요. 수도권에서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8.7년을 꼬박 모아야 겨우 내 집을 살 수 있다. 이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죠. 8.7배라는 건 말 그대로 8년 7개월 동안 월급 받아서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전부 다 모아야 서울에 있는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8년 7개월 동안 숨만 쉬고 돈을 모은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심지어 집을 안 사고 월세로 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죠. 월극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 RIR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수도권이 18.4%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거의 60만 원 가까이를 그냥 월세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300 벌어서 60을 월세로 낸다? 네. 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돈을 내고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신혼부부가 오롯이 자기들 힘만으로 시작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요즘 신혼부부들 보통 얼마나 버나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연소득이 약 7,629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둘이 버는 돈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평균 5억에서 6억 원 수준이잖아요. 잠깐만요. 계산을 한번 해보죠. 연소득이 7,600만 원인데 전세금이 6억이다. 그럼 이 돈을 모으려면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8년 가까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건 식비, 교통비, 통신비 다 빼고 계산한 거니까 실제로는 15년, 20년이 걸려도 모을까 말까 한 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도권 신혼부부의 64.9%, 거의 3분의 2가 무주택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데이터가 있어요. 더요? 네, 신혼부부 중에 5.3%는 고시원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신혼부부가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 자녀들이 이런 절벽 앞에 서 있으니 부모님들이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네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실제로 얼마나 또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보고서에 나온 통계를 보고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4050 세대가 예상하는 자녀 1인당 결혼 지원 비용이 평균 1억 3,626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요, 이분들의 평균 예상 퇴직금이 1억 6,741만 원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고 받는 퇴직금하고 거의 맞먹는 돈을 자녀 한 명 결혼에 쏟아붓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평생의 결실이 자녀의 시작 자금으로 그대로 그냥 웅려가는 셈이네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자녀가 둘이면요, 퇴직금을 통째로 쏟아붓고도 모자라서 빚까지 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또 평균치라는 게 더 무서운데요. 바로 그 점이 통계 함정입니다. 평균이 이 정도라는 건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은 사실상 노후 자금을 포기하거나 빚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또 있다고요? 네, 이 지원금이 부모 노후 자금의 약 55%를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55%요? 네,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의 절반 이상이 자녀 결혼 비용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모아둔 돈의 절반 이상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퇴직금은 목돈이니까 그렇다 쳐도 차곡차곡 모아온 내 노후 자산의 절반을 떼어준다? 이건 정말 보통 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건 곧 실버 빈곤 또는 노후 파산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거든요. 보고서를 보면 40, 50세대의 90.5%가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4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준비도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자산의 절반을 떼어주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자녀를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경제적 절벽으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의 76%가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중 16%는 매우 심각한 무리라고 답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평생의 근로소득이 그대로 자녀 세대로 이전되고 부모는 결국 국가의 부양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의 사랑과 희생이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겠네요. 한쪽에서는 어차피 정부 돈도 없는데 부모 지원을 더 활성화해서 저출산 위기를 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랬다간 부모 찬스 없는 청년들은 다 죽는다, 양극화만 심해진 거고 맞서는 거군요. 네, 양쪽의 주장이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찬성층 논거부터 볼까요? 첫째는 역시 저출산 위기 대응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진 국가적 소멸 위기 앞에서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 세대의 자산을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써서 해결하기엔 돈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고령층에 묶여있는 민간의 자산을 시장으로 끌어내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로 경제 활성화 효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죠. 고령층의 자금이 젊은 세대에게 이전되면 그 돈이 바로 결혼식, 주택 마련, 가전제품 구입 같은 소비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네요. 마지막 논리는 뭔가요? 조세 현실화 주장입니다. 현재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이게 10년 넘게 그대로거든요. 5천만 원으로는 서울 전세가의 10%도 안 되니 이 한도를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려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그 주장은 결국 있는 집 자식들만 혜택 보는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부모에게 1억 5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반대 측의 가장 큰 우려, 자산 양극화 심화입니다. 소위 부모 찬스가 있는 청년과 없는 청년의 출발선을 더 벌려놓아서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고 청년들 사이에 엄청난 박탈감을 키운다는 거죠. 수저계급론을 국가가 정책으로 공고히 해주는 꼴이다. 이런 비판입니다. 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두 번째 반대 논거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사회적 비용 전가 문제입니다. 자녀를 돕느라 노후 준비를 포기한 부모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그 부담은 결국 기초연금 같은 국가 재정으로 돌아오거든요. 내 자식 돕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증여세 완화 같은 땜질 처방은 주택 공급 확대나 노동시장 개혁 같은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서 사회에 눈을 돌리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 딜레마네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딜레마에 처한 당사자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보고서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세법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마침 2024년부터 결혼,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의 5천만 원 공제에 더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만약 신랑하고 신부가 각각 양가 부모님께 받으면 합해서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초기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와, 이건 정말 큰데요? 맞습니다. 서울 전세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꽤 큰 금액이죠. 정부도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1억이 넘는 돈을 만전히 증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내 노후 자금을 그냥 주는 거니까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방법, 바로 무이자 금전 대여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현행법상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들려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는 개념이군요. 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빌려줄게 하고 돈만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매달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는 금융거래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이걸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나중에 갚아 같은 말로 하는 약속은 안 되고 명확한 법적 절차와 기록이 필수적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님 돈을 쓰기 전에 국가의 공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아, 이거 정말 파격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정부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정말 파격적인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2억 원까지로 대폭 완화해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주택 구입 자금은 연 1.6%부터 전세 자금은 연 1.1%부터 시작합니다. 1.1%요? 제 예금 통장 이자보다도 낮은데요. 이건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시중금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금리를 더 깎아주고 특례 기간도 연장해주죠. 이런 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부모님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지자체별로도 특화된 정책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자녀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이나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같은 획기적인 정책도 내놨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전에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혜택이 있는지부터 꼼꼼히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금 전략, 공적 지원 활용.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부모님 세대가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 같은 것도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선 말이죠. 물론입니다. 보고서는 노후 자산의 황금률이라고 부를 만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4% 법칙과 25배 법칙입니다. 은퇴 후에 내가 1년 동안 쓸 생활비의 25배를 은퇴 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만약 은퇴 후에 부부가 한 달에 300만 원, 즉 1년에 3,6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3,600만 원의 25배인 최소 9억 원의 금융자산은 남겨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9억 원에서 매년 4%, 즉 3,600만 원을 빼서 생활비로 써도 원금이 거의 줄어들지 않고 평생 쓸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9억 원이 바로 부모님의 노후 생존자금인 셈이군요. 자녀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내 노후 생존자금을 먼저 개선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원을 고려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산을 분산하는 433 전략도 중요합니다. 자산을 연금 40%, 부동산 30%, 금융자산 30% 정도로 분산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에만 자산이 묶여 있으면 정작 현금이 필요할 때 집을 팔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면 내 노후를 헐어서 집을 해줘야 하나라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다른 곳에 있었네요. 사실 부모의 튼튼한 재무적 자립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논의의 핵심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것만큼 든든한 지원은 없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녀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4% 법칙으로 내 노후 생존 자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공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직접 증여보다는 무이자 대여 같은 현명한 세무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 세대의 희생으로 다른 세대의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재무적 독립을 존중하고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국가의 지원 시스템을 함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이 문제 해결에 진짜 열쇠가 있을 겁니다.